이것은 독초가 아니더냐? 그 말은 왕궁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으니 때는 조선 팔도의 원인 모를 역병이 번지던 무렵이었습니다. 고열과 붉은 발진으로 쓰러지는 자가 하나둘이 아니었고 의원도 어이도 속수무책인 채 날이 더해갔으니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만 갔지요. 헌데 산골의 어린 약초 소년 하나가 스스로 약재를 찾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고쳐내기 시작하였으니 그 소문이 고을을 넘고 고개를 넘어 마침내 왕궁의 귀에까지 닿았답니다. 왕비마저 자리에 눕자 왕은 그 소년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셨지요. 헌데 이 아이 왕비에게 내미는 것이 약재가 아닌 독초였으니 내 놈이 감히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냐? 과연 소년이 독초를 걷는 까닭은 무엇이며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그해 여름이 채 가시기도 전의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마을 어귀에 사는 노파 하나가 갑자기 자리에 누웠다더라 하는 소문이 시작이었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이틀이 멀다 하고 쓰러지는 자가 하나씩 늘어갔고 열흘이 지날 무렵에는 마을 안팎으로 신음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고열이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엔 온몸에 붉은 발진이 번져나갔지요. 어떤 이는 사흘을 앓다 겨우 몸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어떤 이는 그조차 버티지 못한 채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였으니 마을 의원이 약재를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관아에 알렸더니 내려온 답이라고는 더 지켜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만 갔던 것이었지요. 그 마을에 박이준이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으니 나이 15세 아버지를 대신하여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박노을은 산길에서 발을 헛디딘 탓에 다리를 크게 다쳐 더는 산을 오르지 못하는 처지였고 그리하여 이 어린 소년이 홀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내다 팔았던 것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등에 업혀 산을 누빈 덕에 약초 하나하나의 성질을 훤히 꿰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 손이 신통하다며 혀를 내두르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아버지마저 역병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마에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지요. 이주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을 의원도 손을 놓은 병이라 하였고 쓸 수 있는 약재는 이미 써봤으되 차도가 없다 하였으니 이 소년에게 남은 길이라고는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 이주는 아버지의 낡은 약초 문서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환자의 증세를 하나씩 떠올리며 그에 맞는 약재를 찾고 또 찾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으니 촛불이 2번 꺼지고 다시 밝혀질 무렵에야 소녀는 비로소 한 가지 약재 조합의 눈길을 멈추었지요. 의서에 자세히 실리지 않은 희귀한 조합이었으나 소년의 눈에는 그것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주는 여느 때보다 일찍 산에 올랐지요. 찾아야 할 약초가 깊은 산 중에서나 자라는 것이었으니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또 넘어 마침내 소년의 손에 그 약초가 쥐어졌을 때는 해가 중천에 오른 뒤였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조심스레 바구니에 담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으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산에서 내려온 이주는 곧장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약재를 손질하고 물의 양을 맞추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손길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능숙하였으니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탕약이 다 다려질 무렵 이주는 사발에 약을 떠서 아버지 곁으로 걸어갔으니 드셔보십시오. 제가 만든 것이옵니다. 박노을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사발을 받아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열이 내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고 닷새가 지나자 발진도 눈에 띄게 옅어졌으니 이주는 그제야 긴 숨을 한 번 내쉬었던 것이었지요. 그 소식이 어찌 새어나갔는지 이웃집 안악이 찾아왔고 그 다음엔 이장 덕삼이 찾아왔으니 이준아, 우리 며느리도 좀 봐주지 않겠느냐. 이장 덕삼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준을 믿어준 어른이었지요. 반신반의하는 눈치가 없지는 않았으나 달리 기댈 곳이 없었던 것이었으니 그 마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주는 이장의 며느리를 살피고 약재를 다려 사흘치를 내어주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으니 차게 드시지 마시고 땀이 나거든 바로 옷을 갈아입히십시오. 사흘 뒤 이장의 며느리도 열이 내렸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으니 산골 소년이 의원도 고치지 못한 역병을 낫게 하였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이었지요. 찾아오는 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이주는 밤낮 없이 산을 오르고 약을 다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니 그 소문은 머지않아 이 산골 마을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게 될 터였지요. 아버지 박노을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어미가 살아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이준이 마을 사람들을 고쳐내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마당 앞에 두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해가 지도록 약재를 다리고 환자를 살피다 보면 어느새 또 하루가 다 지나 있었으니 소년의 몸은 고달팠으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오히려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얼굴 하나가 마당 앞에 나타났지요. 이웃 마을에서 왔다는 중년 사내였는데 등에 반쯤 의식을 잃은 안악을 업고 있었으니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을 의원도 손을 놓은 지 사흘이 됩니다. 이주는 안악을 방 안으로 들이고 곧장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맥을 짚고 발진을 확인하고 눈꺼풀을 살피는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니 사내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아이가 정말 15이 맞나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일어나 아궁이 앞으로 향하였지요. 약이 다려지는 동안 사내는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연신 손을 비볐고 아버지 박노을은 그 사내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믿어보시오.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다오. 사흘 뒤 그 안악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소문은 이제 마을 하나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으니 박이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통한 약초꾼 소년이 있다 하였고 어떤 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가 틀림없다고도 하였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는 어이 최경문이 이끄는 의관 일행이 역병을 조사하러 지방 순회에 나선 참이었습니다. 몇 개 고을을 돌아보았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의관들 사이에서도 이 병의 정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한 수행의관이 최경문에게 조심스레 아뢰었으니 날이 이 고을 넘어 산골에 어린 약초 소년이 있다 하옵니다.
마을 역병 환자들을 여러 고쳐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최경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지요. 의사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 것이 사람을 건드린다. 유행으로 낫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니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겠지. 괜한 소문에 귀 기울일 것 없다. 그러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말을 들은 수행일관은 찜찜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으니 이미 여러 마을에서 같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이주는 그런 사정을 알 리도 없었고 알 겨를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이가 늘어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주는 약재 다리는 법과 복용 방법을 마을 안악 몇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어린 소년한테 배우는 것이 어색하다는 표정들이었으나 이준이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약재는 반드시 물이 끓은 뒤에 넣어야 하고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약 기운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식히지 말고 따뜻할 때 드려야 합니다. 안악들은 이준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지요. 그날 저녁 이준은 오랜만에 아버지 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노을은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준아, 내가 고쳐준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되느냐?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을은 창호지 너머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지요. 몸은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주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지요.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없지는 않았으니 아버지도 아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굳이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소문은 이미 이준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고을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어 어느새 한양으로 이어지는 큰 길 위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으니 이 소년이 알든 모르든 세상은 이미 그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한 번 발에 달리면 사람의 발걸음보다 빠른 법이지요. 이준이 고쳐낸 환자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그 이름은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예 먼 고을에서 수레를 타고 환자를 싣고 오는 이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이 좁아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으니 이주는 마을 이장 덕삼에게 부탁하여 마을 한켠에 있는 빈 창고를 빌려 쓰기로 하였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를 보고 약을 다리고 약재를 캐러 산을 오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의 손은 약재즙으로 늘 검게 물들어 있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럼에도 소년은 찾아오는 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으니 찾아온 환자 하나하나의 증세를 꼼꼼히 살피고 각기 다른 약재 조합을 처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역병이라도 나이에 따라, 체질에 따라, 발병한 날수에 따라 약의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주는 몸으로 터득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약재를 손질하던 이준의 귀에 마을 어른들이 나누는 말소리가 흘러들어왔지요. 한양에서도 역병이 돈다더군. 아무리 어이들이 달려들어도 속수무책이라는 소문이야. 글쎄 말이야. 백성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궁 안에서도 환자가 생겼다는 말이 있던데. 이주는 손을 멈추지 않았으나 귀는 그쪽으로 쏠렸지요. 궁 안에서도 역병이 돈다는 말이 마음 한켠에 걸렸으나 당장 눈앞에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으니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왕궁 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왕비가 사흘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 하였으니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어이 최경문이 진찰을 마치고 나서 처방한 약을 2첩 드셨음에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고열이 오르고 목과 손목에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최경문은 미간을 좁히며 다시 진맥을 하였으나 선뜻 단언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증세가 요즘 지방에서 번지고 있다는 역병과 흡사하게 보였으나 어딘지 미묘하게 다른 구석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 차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을 쌓아온 경험과 의설을 믿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왕은 왕비의 처소 앞을 서성이다가 최경문을 불러 물었지요. 차도가 없다 하니 어찌 된 것이오? 전하, 역병의 기운이 몸 안에서 채 가시지 않은 것이옵니다. 처방을 조금 달리하여 다시 써보겠사옵니다. 조금 달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오? 지금 중전의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고 있는데. 최경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으나 답이 없었지요. 왕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팔도의 명의를 수소문하라. 당장. 그 명이 떨어진 것은 해가 막 기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은 빠르게 아래로 전해졌고 각 고을의 관하에서는 이름난 의원을 찾아 보고를 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중 한 고을 수령이 올린 보고에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으니 산골 마을에 어린 약초 소년이 역병 환자를 수십 명 고쳐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아든 내관이 그 내용을 왕에게 아뢰자 옆에 서 있던 최경문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가 지방 순회 중에 한 번 흘려들었던 그 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이제 왕 앞에서 다시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으니 못 들은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이가 몇이라 하였느냐? 15이라 하옵니다, 전하.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 믿고 안 믿고를 따질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데려오라.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최경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왕의 명이 떨어진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 그저 저 어린 소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나기를 속으로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여느 때처럼 아궁이 앞에 앉아 약을 다리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찾아오기로 한 환자 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빛이 소년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마당 너머 밤하늘에는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요. 그 고요한 밤이 이준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평범한 밤이 될 줄은 소년도 아버지도 아직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그 평범한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당 앞에는 낯선 이들이 서 있었지요. 관복을 입은 포졸셋이었으니 그 뒤로 말 한 필이 매여 있었고 포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약재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박이준이냐? 그러하옵니다. 왕명이다. 당장 따라오너라.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이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포졸들을 바라보았지요. 왕명이라는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어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으나 그것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오늘 아침 오기로 한 환자 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기로 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포졸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왕명의 하루 말미를 청하는 소년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의 눈에는 겁먹은 기색보다 진지함이 더 컸으니 포졸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된다. 지금 당장이다. 그때 방 안에서 기척을 들은 아버지, 박노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표정이 굳었으나 이내 이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가거라. 아버지. 오늘 올 환자들은 내가 이웃에 부탁해 두겠다.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박노을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실력을 믿는다. 그것만 기억하거라. 이주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돌아섰지요. 바구니 대신 챙길 것이 있었으니 왕비의 증세를 담은 보고 내용을 이미 전날 밤 포졸편에 받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품에 넣고 포졸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지요. 마을을 벗어나는 길에 이장 덕삼이 뛰어나왔습니다. 이준아, 왕궁에 가는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 왕궁을 드나드는 아이가 나왔구나. 덕삼은 두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주는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으나 이내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었지요. 이주는 가마 안에 앉아 품에서 왕비의 증세 보고 내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열, 붉은 발진, 손목과 목에 번지는 붉은 기운, 사흘째 내리지 않는 열. 마을에서 보아온 역병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증세였지요. 그러나 이주는 읽으면 읽을수록 미간을 좁혔습니다. 발진이 번지는 방향이 달랐고 열에 오르내리는 패턴에 대한 기록이 마을 환자들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던 것이었지요. 이주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신은 없었으나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지요. 왕궁에 도착한 것은 해가 한참 기울고 나서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대문이 열리며 이준을 맞이하였을 때 소녀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웅장함에 잠시 발이 멈추었지요. 붉은 기둥과 화려한 처마, 단정히 늘어선 내관들. 이주는 빠르게 시선을 거두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눅 들어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어의 최경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길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았지요. 내가 그 약초 소년이냐? 그러하옵니다. 나리. 마을 역병 환자 며칠 고쳐냈다 들었다. 허나 왕비 마마의 병은 내가 마을에서 보아온 것과 같은 병이니 내가 쓴 약재가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굳이 내 손을 빌릴 것도 없어. 이주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최경문의 말이 틀린 것이라고 단언할 근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직접 진찰을 해보기 전까지는요. 나리, 소인이 직접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최경문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내가 감히 왕비 마마를 직접 진찰하겠다는 것이냐? 약재를 알려드리기 전에 같은 병인지 확인하고 싶사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경문은 코웃음을 쳤으나 그때 내관 하나가 들어서며 아뢰었지요. 전하께서 소년을 직접 드리라 하셨사옵니다. 최경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주는 내관을 따라 걸음을 옮겼지요. 왕비의 처소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주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림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떨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소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왕비의 처소 문이 열렸지요. 이주는 안으로 들어서며 자리에 누운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진찰을 시작하였지요. 맥을 짚고 발진을 살피고 열의 분포를 확인하는 손길이 조심스럽고도 꼼꼼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 이주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요.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병은 마을 역병과 다릅니다. 뒤에 서 있던 최경문의 눈이 가늘어졌고 왕이 이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준의 말이 처소 안에 떨어지자 잠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왕비 곁을 지키던 내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고 뒤에 서 있던 최경문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붉은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증세가 이렇듯 같은데 다른 병이라니. 최경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지요.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진이 번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마을에서 보아온 역병은 가슴에서 시작하여 팔다리로 퍼져나갔으나 지금 이 경우는 목과 손목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다른 경로로 병이 들어왔다는 뜻이옵니다. 그리고 열의 패턴도 다릅니다. 마을 역병은 낮에 열이 오르고 밤에 조금 내리는 양상이었으나 지금은 밤에도 열이 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문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 이내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체질의 차이일 뿐이다. 본질은 같은 병이야. 내가 마을에서 쓴 약재를 내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날이 같은 약재를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사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이주는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전하, 같은 증세라도 병의 근원이 다르면 약이 달라져야 하는 법이옵니다. 마을 역병은 몸 바깥에서 들어온 기운이 원인이었으나 지금 왕비마마의 경우는 몸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섣불리 마을에서 쓴 약재를 그대로 쓰면 오히려 그 반응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믿고 싶었으나 확신을 갖기에는 눈앞의 소년이 너무 어렸고 반박하기에는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최경문이 다시 나섰지요. 전하, 이 아이의 말은 의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옵니다. 수십 년 경험을 쌓은 신이 보기에 이는 분명 같은 역병이오니 소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사흘을 주겠다. 최경문과 이준이 동시에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에게 사흘을 준다. 왕비 곁에서 직접 증세를 살피며 파회법을 찾아라. 사흘 안에 답을 내놓지 못하면 그때는 최경문 내 말대로 하겠다. 최경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반박하고 싶었으나 이미 왕의 말이 떨어진 뒤였으니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그날 밤부터 이주는 왕비의 처소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사치였지요. 시간대별로 열의 변화를 기록하고 발진의 색깔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꼼꼼히 살폈으니 내관들은 처음에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으나 그 집요한 모습을 보면서 차차 말이 없어졌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나고 이주는 기록한 내용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열이 오르는 시간대와 발진이 짙어지는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였지요. 마을 역병에서는 열과 발진이 함께 움직였으나 이 경우는 발진이 먼저 짙어지고 그 뒤에 열이 따라오는 양상이었으니
이는 몸 안에서 무언가가 먼저 반응하고 그것이 열을 끌어당기는 구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주는 왕궁 약재고를 찾아갔지요. 내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약재고는 이준이 평생 본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방대하였습니다. 벽면 가득 빼곡히 들어선 나무 서랍들, 천장까지 쌓인 약재 단지들. 이주는 그 안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씩 살폈지요. 약재꾼 노진수가 팔짱을 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탐탁지 않은 눈빛이었으나 왕의 명이 있었으니 내치지는 못하였지요. 뭘 찾는 것이냐? 발진을 안에서 잠재우는 약재를 찾고 있사옵니다. 발진을 안에서 잠재운다. 발진은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야. 의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이 경우는 다릅니다. 노진수는 코웃음을 쳤으나 이주는 개의치 않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 들여다보기를 계속하였지요. 둘째 날 밤도 이주는 뜬 눈으로 버텼습니다. 약재고에서 찾아낸 몇 가지 재료를 조합해보고 다시 폐기하기를 반복하였지요. 머릿속에서 이미 수십 가지 조합이 지나쳐갔으나 하나씩 검토할수록 완전한 답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숨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하였고 처소 안을 드나드는 내관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셋째 날 새벽, 이주는 약재고 한 구석에 오래된 나무 서랍 하나를 발견하였지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으니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천천히 열었지요. 안에는 작고 건조한 식물 하나가 담겨 있었으니 이주는 그것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빨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이것이었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재들을 챙기기 시작하였지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올리고 약재를 손질하는 동안 이준의 머릿속에는 지난 사흘간 기록한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지요. 탕약이 완성된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이주는 사발에 약을 담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왕비의 처소로 향하였지요. 왕이 이미 처소 앞에 와 있었으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주는 처소 안으로 들어서며 왕비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발을 왕비 앞에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날카로운 목소리가 처소 안을 가로질렀지요. 약재꾼 노진수였습니다. 그는 이준이 들고 온 사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을 부릅떴지요. 이것은 독초가 아니더냐? 노진수의 외침이 처소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굳어버렸지요. 내관들이 뒷걸음쳤고 왕비 곁을 지키던 상궁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주는 사발을 든 채 그대로 멈추었지요. 노진수는 다급하게 앞으로 나서며 이준의 손에서 사발을 낚아채려 하였습니다. 이준은 반사적으로 사발을 뒤로 물렸지요. 놔라. 저것은 독초야, 독초. 잠깐만요. 잠깐이 어디 있어. 저게 왕비 마마 입에 들어가면 어쩔 셈이냐. 그 소란의 포졸들이 처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준의 양팔이 잡혔지요. 사발이 바닥으로 기울어지며 약물이 절반쯤 쏟아졌습니다. 이주는 잡힌 팔을 빼내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지요. 최경문이 그 모습을 보며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보셨사옵니까? 저 아이가 왕비 마마께 독초를 올리려 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역모이옵니다. 당장 처형을 명하시옵소서. 역모라니요.
이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15 소년의 목소리치고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이준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빛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으나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전하, 최경문이 다시 아뢰었지요. 저 아이를 믿고 사흘의 시간을 내어주셨사오나 결국 독초를 왕비 마마께 올리려 하였사옵니다. 이 죄는 가볍지 않사옵니다. 왕의 턱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이준에게로 향하였지요. 할 말이 있느냐? 이준은 포졸에게 잡힌 채로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최경무는 당장 끌어내야 한다는 눈빛이었고, 노진수는 여전히 독초라며 사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보아라. 최경문의 눈이 커졌지요. 이준은 짧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사흘 동안 왕비 마마의 증세를 살피며 기록한 것이 있사옵니다. 발진이 번지는 방향, 열이 오르내리는 시간대, 맥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마을, 역병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니 소인은 이 병이 몸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사옵니다. 그것이 독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요. 전하, 저 약재는 독초가 맞사옵니다. 허나 독이라 함은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옵니다. 지금 왕비 마마의 몸 안에서는 무언가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열을 만들어내고 있사옵니다. 그것을 밖에서 억누르는 것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 그 반응 자체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옵니다. 바로 이 약재가 그 역할을 하옵니다. 독의 성질이 몸 안의 과도한 반응을 제압하는 것이지요. 최경문이 비웃었지요. 의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독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나리, 부자도 독초이옵니다. 허나 적절히 쓰면 냉증을 다스리는 약재가 되지 않습니까? 웅황도 마찬가지이옵니다. 독의 성질을 이용하여 병을 다스리는 것은 의서에도 분명히 있는 원리이옵니다. 최경문의 입이 굳었지요. 반박하려 하였으나 이준이 든 예시가 틀린 것이 아니었으니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진수가 나섰지요. 그래도 저 독초는 너무 강한 것이야. 조금만 잘못 써도 사람이 죽는다고 알고 있사옵니다. 이준은 노진수를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소인이 사흘 동안 왕비 마마의 증세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옵니다. 열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가 있었으니 바로 그 시간대에 정확한 양을 쓰면 독의 성질이 몸 안의 반응을 제압하되 몸에 해를 끼치지 않사옵니다. 소인이 달인 탕약은 그 시간대에 맞추어 양을 조절한 것이옵니다. 처소안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왕은 이준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왕비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있었고 상궁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지요. 전하, 마마의 숨이 거칠어지고 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준에게로 그리고 바닥에 절반쯤 쏟아진 사발로 그리고 다시 이준에게로 시선이 움직였지요. 최경문이 마지막으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저 아이의 말은 검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왕은 최경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준에게로 고개를 돌렸지요. 만약 중전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왕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내 목숨도 없다. 이준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왕의 시선을 받으며 또렷하게 답하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전하. 왕이 손을 들었지요. 포졸들이 이준의 팔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최경무는 굳은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섰고 노진수는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사발을 바라보았지요. 이준은 바닥에 쏟아진 탕약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다리겠사옵니다. 이준이 다시 아궁이 앞에 앉은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처소에서 약재고까지 오가는 내관이 하나 붙었고 노진수는 이준이 무엇을 넣는지 감시하겠다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이준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하였지요. 보고 계시면 됩니다. 숨길 것이 없사옵니다. 노진수는 콧방귀를 뀌었으나 눈은 이준의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약재를 하나씩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하였지요. 먼저 쓴 것들을 정확히 같은 양으로 맞추었고 마지막으로 그 독초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진수가 숨을 들이켰지요. 양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사람이 죽는 것이야. 알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다고? 알면서 왜 쓰는 것이냐? 이준은 노진수를 바라보았지요. 날이 이 약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기에 사흘 동안 왕비 마마의 증세를 기록한 것이옵니다. 열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 시간대에 이 양으로 쓰면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노진수는 입을 다물었지요.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소년이 무턱대고 독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불이 오르고 물이 끓기 시작하였지요. 이준은 약재를 순서에 따라 하나씩 넣었습니다. 독초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정확한 양으로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요. 지금 이 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탕약이 다려지는 동안 왕궁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처소 안에서는 왕이 왕비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왕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왕으로 살며 수많은 결단을 내려왔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이라는 자리가 아무 힘이 되지 못하였지요. 상궁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년이 다시 탕약을 다리고 있사옵니다. 왕은 왕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답하였지요. 알겠다. 최경문 어이께서 전하께 다시 한번 아뢰고 싶다 하십니다. 들이지 마라.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왕은 왕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 이후로 수많은 날들이 지나왔으나 지금 이 창백한 얼굴 앞에서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버텨주오. 탕약이 완성된 것은 자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준이 사흘간 기록한 것들에 따르면 바로 이 시간대가 왕비의 열이 가장 낮아지는 때였지요. 이준은 탕약을 사발에 담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정확히는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처소 문이 열렸지요. 왕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은 안으로 들어서며 왕비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발을 내려놓고 왕비의 상태를 짧게 살폈습니다. 열은 여전하였으나 조금 전보다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느껴졌지요. 지금이 맞았습니다. 이준은 왕비의 등 뒤에 조심스럽게 손을 받치고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상궁이 옆에서 도왔지요.
사발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탕약이 왕비의 입술에 닿았지요. 처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왕비가 탕약을 삼켰지요.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이주는 사발을 내려놓고 물러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왕도, 상궁도, 구석에서 지켜보던 노진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요. 한 각이 지나고 또 한 각이 지났습니다. 왕비의 숨소리는 여전하였고, 이주는 주기적으로 왕비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어 맥을 확인하였지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눈이 조금씩 조여들기 시작하였지요. 노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쯤 되는 것이냐?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이 얼마냐? 이주는 답하지 않았지요. 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론은 있었고 근거도 있었으나 지금 이 순간 이준도 처음 써보는 조합이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었지요. 동이 특이한 시즌 전 이준의 손끝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맥이 조금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이준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지요.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 옆에 무릎을 꿇고 왕비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한참 있다가 왕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이 내려가고 있었지요. 왕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물러나 조용히 앉았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노진수가 처소 구석에서 이준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노인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놀라움인지 민망함인지 혹은 둘 다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 너머로 스며들기 시작하였지요. 이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이 순간을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도 이주는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지요. 탕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니 몸 안의 반응이 완전히 꺼지려면 2번 혹은 3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리를 지켰지요. 왕도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편전으로 돌아가시길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지요. 그저 왕비 곁에 앉아 이준이 주기적으로 맥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왕비의 안색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지요. 창백하기만 하던 얼굴에 아주 엷은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고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왕비의 손목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은 채 그 변화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지요. 상궁이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마마의 이마에서 땀이 나고 있사옵니다. 이주는 그 말에 눈을 들었지요. 땀이 난다는 것은 몸 안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주는 짧게 답하였지요. 좋은 신호입니다. 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왕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것이냐? 예, 전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왕비의 손을 다시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 시즌이 더 흘렀지요. 이주는 탕약을 한 번 더 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양을 처음보다 조금 줄였지요.
몸이 이미 반응하기 시작하였으니 처음과 같은 강도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진수는 이번에도 옆에서 지켜보았으나 아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두 번째 탕약을 드신 뒤로 한 각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소안이 고요한 가운데 왕비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요. 왕이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비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왕비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렸지요. 왕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왕비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지요. 왕은 왕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 이 고요함이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상궁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진수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이준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이준의 자리가 아니었지요. 왕이 뒤늦게 이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분노도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는데 이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딱히 이름 붙이기가 어려웠지요.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박이준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수고하였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허나 그 안에 담긴 것이 적지 않았지요. 이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왕비는 미음을 조금 드셨지요. 발진의 붉은 기운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저녁 무렵에는 잠깐이나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최경무는 왕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지요. 이준의 처방이 맞았다는 것을 부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왕비는 거의 완쾌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지요. 발진이 완전히 사라졌고 열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스스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궁 안에 안도의 기운이 퍼져나갔지요. 왕은 이준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포상을 내리겠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여라. 이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전하, 소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남아 의관직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 감사한 말씀이오나 마을에 아직 역병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아픈 이들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왕은 이준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포상을 내리겠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15소년을.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허나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약재와 포상금을 함께 내려주겠다. 그리고 왕이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팔도에 약재 보급을 명하겠다. 내가 쓴 처방법을 정리하여 각 고을에 내려보내면 더 많은 이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준은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없이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때 최경문이 편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천천히 이준 앞으로 걸어왔지요. 이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경무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무언가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틀렸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최경문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짧고 무거운 말이었지요.
이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얼른 맞절을 하였습니다. 날이 깨서도 왕비 마마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뜻은 같았사옵니다. 최경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러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주는 왕궁을 나섰지요. 포상금과 약재 꾸러미를 챙겨든 이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왕궁 대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지요. 크고 붉은 문이 다시 닫히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다시 앞을 보았지요. 고향 산길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자리에 누운 이들이 있었지요. 소녀는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멀리서 한 내관이 뛰어오며 외쳤지요. 전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훗날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겠다고. 이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웃으며 다시 걸었지요.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것보다 지금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였으니까요. 왕궁을 나선 이준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랐지요. 올 때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따라가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가야 할 곳을 알고 걷는 길이었습니다. 등에는 왕이 내려준 약재 꾸러미가 묵직하게 얹혀 있었고 품 안에는 포상금이 담긴 주머니가 있었지요.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이 가벼웠지요. 한양을 빠져나오며 이주는 처음으로 이 며칠간의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왕궁에 끌려 들어가던 날 밤, 처소 곁에서 뜬 눈으로 증세를 기록하던 밤, 독초라는 외침에 팔이 잡히던 순간, 그리고 왕비가 눈을 뜨던 아침. 그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갔지요. 두려웠던 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으나 두려움보다 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고갯길을 넘으니 낯익은 산줄기가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이주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이장 덕삼이 뛰어나왔지요. 이주나, 살아 돌아왔구나. 살아 돌아왔사옵니다. 이장 어른. 왕궁에서 별일은 없었느냐? 왕비 마마는 어떻게 되셨느냐? 나으셨습니다. 덕삼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그렁그렁하였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에 돌고 있었는지 이준이 돌아왔다는 말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이준을 애워쌌지요. 어떤 이는 손을 붙잡았고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준이 왕궁으로 떠나 있는 동안 이준에게 약을 배워둔 안악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말도 들었지요. 이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중 사이를 빠져나온 이준이 집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박노을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서 있기 어려운 몸이었으나 그럼에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박노을은 아들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지요. 저녁상을 앞에 두고 이주는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습니다. 박노을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지요. 독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잠깐 눈빛이 흔들렸으나 이준이 어떻게 근거를 세웠는지를 설명하자 이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노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하였지요. 내 어미가 늘 그랬다. 의서에 없는 것도 몸이 먼저 안다고.
이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약초를 하셨습니까? 조금. 너보다는 못하였지만. 박노을은 거기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요. 이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담긴 것들이 충분히 많았으니까요. 이튿날 아침부터 이준은 다시 약재를 캐러 산을 올랐습니다. 왕궁에서 가져온 약재들을 정리하고 아직 치료가 덜 된 환자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왕의 명으로 인근 고을 관아에서도 연락이 왔으니 이준의 처방법을 정리하여 관아에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밤을 새워 그것을 정리하였지요. 자신이 터득한 것들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으니 누구든 이것을 읽으면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지요. 왕의 명이 각 고을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팔도의 약재를 보급하고 이준의 처방법을 나누어 역병을 다스리라는 어명이었지요. 덕삼은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준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가 쑥스러워 몇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덕삼이 막무가내로 이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앉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내 덕에 살았다 하였고, 어떤 이는 그저 고맙다고만 하였으며, 어떤 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다 자리를 떴지요. 이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주는 아버지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지요.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도 약초를 할 것입니다. 알고 있다. 왕궁 의관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왜요? 박노을은 잠시 산을 바라보다가 답하였지요. 약은 아픈 사람 곁에서 쓰는 것이야. 궁궐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지요. 아버지의 말은 늘 짧았으나 짧은 만큼 남는 것이 많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았지요.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이주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지요. 왕궁의 화려함도 최경문의 날선 눈빛도 노진수의 외침도 이제는 저 산 너머 먼 곳에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산을 오를 것이었지요. 캐야 할 약초가 있었고 봐야 할 환자가 있었습니다. 소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왕의 어명이 팔도로 내려간 뒤로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에서 약재를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준이 정리한 처방법이 각 고을 의원들에게 전해졌지요. 역병으로 신음하던 마을들에서 차츰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을, 그 다음에는 두 마을, 그렇게 하나씩 소식이 이어졌지요. 이주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 아침 산을 오를 채비를 할 뿐이었지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관아 사람이 찾아왔지요. 한양에서 전갈이 왔소. 전하께서 박이준에게 특별히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다 하오. 이주는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앞에 섰습니다. 전하께서 이리 이르셨소. 내가 고친 것은 왕비한 사람이 아니라 팔도 백성이라고. 그 공을 나라가 잊지 않겠다고. 이주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관아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하셨소. 내민 것은 교지 한 통이었지요.
이주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이준의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내의원 참봉직을 내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관직을 받으러 한양으로 올 의무는 없으되 이 나라가 이준의 공을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준은 교지를 다시 접어 조심스레 품에 넣었지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노을은 교지를 받아 들고 오래 바라보았지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 박노을이 입을 열었지요. 이준아. 예, 아버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구나.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감격인지 혹은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으나 어떤 대답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요. 며칠 뒤 노진수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왕궁에서 먼 길을 온 것이었지요. 이주는 그를 마당에서 맞이하였습니다. 노진수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어 이준 앞에 내밀었지요. 왕궁 약재고에 있던 것들 중에 내가 쓸 만한 것들을 좀 챙겨왔다. 허락은 받았으니 걱정 말고. 이주는 보따리를 받으며 노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진수는 시선을 약간 피하며 덧붙였지요. 그리고 내가 왕궁에서 50년 가까이 일했는데 독초를 약으로 쓰는 것을 처음 봤다. 나는 독초는 무조건 해롭다고만 알았지. 약재고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시니 더 잘 아실 줄 알았습니다. 이준의 말이 비아냥처럼 들릴 수도 있었으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말투에서 느껴졌지요. 노진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나도 배운다는 것이지. 이 나이에. 그 말에 이준은 조용히 웃었지요. 노진수도 피식 웃었습니다. 둘 사이에 흘렀던 날카로운 공기가 그 웃음으로 조용히 거쳤지요. 노진수가 돌아간 뒤 이준은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준이 왕궁 약재고에서 보았던 희귀한 약재들이 꼼꼼하게 쌓여 있었지요. 하나하나 꺼내어 살피는 이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박노을이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말하였지요. 이것들 다 어디에 쓸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박노을은 그 말에 피식 웃었지요.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 이 소년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역병은 팔도에서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지요.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으나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어 쓰러져가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이준이 정리한 처방법이 각지에서 쓰이고 있었고 약재 보급도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준은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식들로 짐작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준은 여느 때처럼 약초 바구니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조금씩 빛깔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지요. 아침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누군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으며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던 마을이 다시 살아있었지요. 이준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오늘 캐야 할 약초가 있었고 내려가면 봐야 할 환자가 있었지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으나 그 하루가 쌓여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이주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해의 역병을 잠재운 것이 왕의 어명이었다 하기도 하였고, 팔도에 보급된 약재 덕이었다 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산골 마을의 어린 약초 소년 하나였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박이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밤을 새워 약을 다리고 독초라는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왕 앞에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밀어붙인 15 소년이 있었다고. 그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허나 그가 살려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을 것이었으니 그것이 어떤 기록보다 오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